설득의 법칙 첫 번째, 상호성의 법칙. 생각해 봅시다. 수년 전에 어떤 대학의 교수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전화번호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냈다. 그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의 답장이 올까 궁금해 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카드가 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답신되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답신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카드를 보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그들은 카드를 받으면 무조건 답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다. 비록 위의 연구가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위의 연구 결과는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설득의 법칙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호의를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여 생일 선물을 보내면 당신도 그의 생일날 선물을 보내야 하며,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성의 법칙은 남의 호의, 선물, 초대 등등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 분명 미래에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사회학자인 골드너가 다양한 문화를 분석한 후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상호성의 법칙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상호성의 법칙에 입각한 보온 정신은 인간 문화의 독특한 소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이 규칙을 하나의 의식으로 형식화시켰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과 인도 지역에는 바르탄 반지라는 선물 교환 풍습이 있다. 바르탄 반지에 대하여 골드너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시스템은 상호 간의 의무가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을 교묘하게 방지하고 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경우 돌아가기 전에 사탕을 선물로 받게 된다. 초대한 주인이 일정량의 사탕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한다. 이 5개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정 분량의 선물을 추가한다. 그 후 다른 예식에 참석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몫을 돌려받게 되고 또다시 추가 분량의 선물을 받는다.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인 리키는 상호성의 법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가진 음식과 기술을 서로 나누는 방법을 습득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의무의 완수라는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하였다고 한다. 한편 문화인류학자인 타이거와 폭스는 그들의 저서에서 우리 인간은 이 보온의 망을 통하여 노동을 분할시키고 다양한 재해와 서비스들을 상호 교환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탄생시켰으며 각 개인들의 상호 의존성을 창출하여 마침내 매우 효율적인 인간 사회를 이루어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형의 사회 발전론은 보온 정신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미래 지향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 미래 지향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한 채택되어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안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음식이나 땔감을 제공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호의는 나중에 자신이 그러한 호의를 필요로 할 때 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은 인류의 역사를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원시 사회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역사회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켰다.
그 후 인류는 상호 부조, 선물 교환, 집단 방어, 그리고 상호 무역 등의 다양하고도 세련된 상호 협조 체계들을 발전시켜 마침내 오늘날의 성숙된 사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상호성의 법칙이 인류 문화의 발전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을 상고해 볼 때 이 법칙이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 상호성의 법칙이 미래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멕시코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교환되었던 5,000달러의 구호자금처럼 훌륭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1985년 에티오피아는 세계 각국에 자국의 고난과 궁핍의 실상을 알렸다. 경제 상황은 파탄 지경이었고 수년간의 가뭄과 내전으로 인해 생필품도 바닥이 난 상태였다. 수천 명의 국민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가 그 절망적인 나라에 5,000달러의 구호자금을 보냈다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5,000달러의 구호자금을 받은 나라는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멕시코라는 짤막한 신문 기사를 보았을 때였다. 에티오피아의 적십자 회원들이 그 해에 멕시코 시티에서 발생한 지진의 희생자들에게 5,000달러의 구호자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조사해보고 싶었다. 다행히도 나처럼 에티오피아의 결정에 당황스러워했던 기자 한 명이 에티오피아에 해명을 부탁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대답은 상호성의 법칙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에티오피아가 자국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호자금을 멕시코로 보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1935년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 멕시코가 원조를 보내준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상호성의 법칙이 커다란 문화적 차이와 지리적 거리와 심각한 기근과 수년의 세월과 눈앞의 이기심까지 뛰어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상호성에 대한 의무감은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상호성의 비밀. 상호성의 법칙이 어떻게 하여 막강한 설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학자인 리건의 연구를 살펴보자. 이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다양한 그림을 감상하고 그것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리건 교수의 실험 조교였는데 가로 열고 이 사람을 피터라고 부르자 가로 닫고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피실험자인 듯 가장하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두 가지 조건의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첫 번째 상황에서 피터는 요청받지 않은 조그만 호의를 상대방 피실험자에게 제공하였다. 실험 중 휴식 시간에 피터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두 병의 코카콜라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한 병을 다른 피실험자에게 주면서 피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험실 옆방에 갔더니 콜라가 있길래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괜찮다고 해서 네 것도 가져왔어. 자, 마셔. 다른 두 번째 상황에서는 피터가 상대방 피실험자에게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은 채 그저 쉬는 시간이 끝난 후 빈손으로 되돌아왔다. 이 점만 제외하고는 피터는 두 가지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하였다. 그림에 대한 평가 작업이 모두 끝나고 실험이 종료되기 직전에 피터는 넌지시 그의 동료 피실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였다. 우리 기숙사에서 자선 모금을 위하여 행운권을 팔고 있는데 가장 많이 행운권을 판 사람에게 50달러를 상금으로 준대. 행운권 값이 25센트인데 몇 장 사주지 않겠니? 이 연구의 실험자는 위에 설명한 두 가지 상황에 따라 피실험자가 몇 장의 행운권을 피터로부터 구입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작은 호의를 받은 피실험자들이 아무런 호의를 받지 않은 피실험자들보다 더 많은 행운권을 구입했다는 결과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지만 작은 호의를 받은 피실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실험자들보다 무려 2배나 많은 행운권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상호성의 법칙이 얼마나 막강한 설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리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상호성의 법칙 몇 가지 특성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자.